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전광훈 목사까지 손잡는 거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12.3 당일 밤 계엄 반대를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광훈 등을 내세운 이른바 극우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들과 연대가 가능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엔 전광훈 목사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난주 당대표 발언으로 후폭풍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한 중진 의원을 통해 골든타임에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 이런 당내 불만까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전 목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경찰 조사와 함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태풍의 눈으로 부상 중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이나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 탄압,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 손정모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은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도 내년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예, 바로 김기웅 의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조만간 전광훈 목사와도 손 잡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딱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107석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그리고 전국 주도권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우리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항소 포기 아닙니까? 검찰이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변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소를 취소하는 게 정의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됩니까? 대장동 일당은 바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는 여러 공통 분모를 가진 여타의 제야 세력과 같이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파가 뭔지 알까요?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우파라 하면은 민족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우파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대를 해야지 우파들의 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87년 이후로 이루었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들, 헌법 부정 세력들. 이 사람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체제 부적응 세력이고 아스팔트 체제 부정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보수 정당을 극우 아스팔트 체제 부정 세력으로 완벽하게 재편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패널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패널들도 우리가 황교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 황교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선거 부정 주장하는 분들입니까? 이건 저는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의해서 축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동원 의원 의견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광훈 목사 내일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광훈 목사 이름을 거론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을 지지한 거나 노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는 아마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바로 황교안 체포, 긴급 체포를 부당하게 했다. 그리고 체포 집행 과정이 수사관을 동원해서 집으로 쳐들어가는 그 체포 절차도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명을 한 것입니다. 이 다수의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외부 연설이기 때문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그런 짧고 굵직한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백주대낮에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거에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조금 전에 공당, 그것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제대로 우파를 인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글쎄요, 이 특정인 비하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이 제가 대받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보주의가 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세력의 진정한 진보 세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진보 세력을 참칭하고 가장 진보자에 담긴 긍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 진보주의자라는 것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만은 지금 하는 이런 그 입법, 사법, 행정을 구별을 못하고 완전하게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진보주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전광훈 목사를 내일 불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서부지법의 난동 이 폭력 사태 이게 만약에 전광훈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연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연대는 말이죠. 지방선거를 위기게 한 연대도 있고 정책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지금 민주당 삼권을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당 독재에 맞서기 위한 연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지금 현재 절대절명의 과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꺼낸 것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길 씨가 선거에 대표 경선에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용을 했습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과 외부 세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또 정당을 뒤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가 그런 연대가 아니다. 전광을 뒤에 업고 우리가 같이 나가자 이런 연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지방선거의 승리가 가장 절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나마 제도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고의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즉 극우들만 뭉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실용적인 중도로서 다 포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시려면요. 법치주의 세력까지끼리 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우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양한 우파적 색채들을 지닌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극우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만 끌어모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게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전략이겠어요? 결국은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보수 정당이 극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큰 지도자로서 다음 대권까지 가는데 극우들을 지지를 나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밝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짧게요, 예.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소년보 목사가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너무 함부로 내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란 선전 선동으로 해가지고 잡아놓는다?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2025년도에 껄핏하면 내란 선전 선동하고 내란 옹호한다고 입틀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목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공직선거법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그리고 좌파 세력과 민주당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석을 앞두고 수갑 채워서 그리고 체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와 법정 영역을 혼재시켜서 왜곡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황교안 대표는 내란 선동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되어서 단죄되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다 여야가 합의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좌파 세력입니까? 사회주의 세력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극우로 가고 있다. 아스팔트 극우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걸 법률적인 것과 혼재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조기현 의원 말씀까지 듣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김기흥 의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 장동혁 대표가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말고도 장 대표가 황교안에 대한 정치 탄압, 이진숙에 대한 인권 탄압, 손현보에 대한 종교 탄압,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손현보 목사죠. 세계로교회 목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까지 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했을 때 예. 실언인가? 저거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텐데 저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당장 이제 선거도 임박해 있고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치 생각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한 부분이었는데 그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전후에 이제 발언들, 뭐 체제 전쟁, 깃발, 그 깃발에 다 모여야 된다. 이제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목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내란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실제 뭉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비슷하고요. 그 이후에 내란 왜 내란몰이 이런 주장하시는데 황교안 총리 내란 선동죄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혐의 사실은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당초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였고 방장이 발부됐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였지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는 게 특검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정광훈 목사 마찬가지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분들 다 위법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영장이 되거나 법원이 영장을 다 발부했고 조사 중입니다. 그럼 아직 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법원까지 지금 이 내란몰이에 다 지금 가담된 겁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이 대표가 이 추구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정치나 방향성은 정확하게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시점으로 회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은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그 세력을 모아서 현재를 넘어가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여서요. 저는 그 선택도 정치하는 사람이 극우만을 끌고 가든 어떤 식이든 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또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건 분명해 보이지만 박지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광훈 또 황교안 이런 분들과 같이 일체가 돼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노선이 다르고 서로 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난주에 국회 이 본관 앞에서 하는 집회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뒤를 자르고 백주대낮에 우리는 황교안이다. 저거 왜 저래?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바로 저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바로 지금 현재 법치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됐느냐, 집행이 불법적인 절차가 없느냐라는 그 서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개인을 지금 현재 당이 지켜주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잘리고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야 또 국으로 가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서두에 그 내막을 잘 아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 파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전될 리는 없겠다 생각을 한 게 그 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똑같이 같은 쪽으로 비판을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그 정부가 지난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4월 4일 그 탄핵을 앞두고 어느 세력과 연대를 했나요? 바로 이석기 세력, 통진당 세력하고 연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광화문에 텐트 치고 아예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한 거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이분들하고 또 나름대로 연대를 한 것이죠. 그것은 왜 또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극우로 우리를 모는데 극좌라고 하면은 신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선에서 승리가 또 4월 4일 날 탄핵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이분들과도 스스럼없이 악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또 황교안 이런 분들하고 황교안 그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서 한 마무리하시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 몸으로 뭘 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공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짧게요. 우리가 이석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석기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안 되죠.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패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토론이 오가는데 김기웅 의원이 지금 발언권 요청하시기 때문에 네. 짧게만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석기의 무죄 구속 석방을 위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2012년 부정선거 관련해서 글을 페북에 올렸던 거로 저를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류,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딴지일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딴지일보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어준 씨가 만들었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은데 다음 이슈가 또 네.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뭐 젊은 정치인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하면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모든 문장을 옮기진 않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발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더 충격적인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인권 감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도 발언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저 발언이 나왔냐. 김혜지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저런 비판까지 막 나간 겁니다.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을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미래로 나갈 건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윤석열 윤호개인 세력, 정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여전히 친탄 반탄으로 당을 나눠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당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이 완벽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이렇게 발언이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본인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 그 정도 구분이 안 된다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김동호 의원님, 이 발언은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그 사과를 해야 마땅한 그 발언이죠. 이거는 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뜨고 있는 이론 중에서 사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과를 할 때 이거는 즉시 사과를 해야 된다. 뜸을 들이고서 2, 3일 뒤에 사과를 한다. 일주일 뒤에 사과를 한다. 이건 사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고 있고요.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된다. 사과를 하면서 괜히 이렇게 뭐를 하면은 나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조건, 이것도 진정한 사과에 포함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과를 하면서도 그런데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사과의 크게 세 가지 암적 존재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영 그 대변인의 그 사과를 오늘 하얘기는 했죠. 그런데 예. 거기에 뭔가 좀 사족이 붙더군요. 라고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뭐 본인이 실언으로 생각을 했던, 또 당에서 엄중한 경고를 지금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조건 없는 사과를 하고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진정 어린 그런 뭐 무릎을 꿇으라도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안은 최근에 어떤 그 장애인 관련 된 그 발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장애인 할당 많다라는 주장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거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여성이기에 더 공격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사과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사회적 약자,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소수파를 혐오하고 갈라친다. 이게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히틀러예요. 파시즘이 그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해서 우월주의를 만들어내고 경쟁에 의해서 승리한 사람들만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과거에 좀 더 진보적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진보의 영역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통합적이고 중도적으로 가면서 집권을 위하고 국민 전체를 포괄하려고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 없어요. 김효준 씨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 통합적이고 국민 정당으로 가지 않고요. 자기 내부에서도 갈라쳐서 자꾸 소수파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글을 또 문제를 삼아서 한 번씩 또 메시지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집권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른쪽으로 협소화되는 그 영역 내에서도 주도권만 잡으면 되겠다라는 정말 극소수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가고 있다. 그게 저는 이 발언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장동혁 당대표가 이에 대해서 당에 공지를 내린 게 있죠? 네, 예.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차후에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이유 불문하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발언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덧붙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례대표가 뭐 여기 다 당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2번 연속으로 2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라 왜 그분은 2차례 비례대표를 받았을까에 대한 어떤 당내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런 논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은
두 차례 비례대표를 받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당론이 있을 때 그걸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다 봤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이 추가로 이유 불문하고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최신 소식까지 김기웅 의원이 정리해 줬습니다. 지금 속보로 저희가 검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장 중에 한 명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집단 성명에 참여했고 이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추진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관련해서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징계를 할지 뭐 조금은 확실하지는 않고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 어떤 절차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예.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이건 뭐 관행적으로 허용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검사라는 것은 직급상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일반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의 방식이 책임을 묻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게 징계상 강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조직이 기존의 검찰청에서 공소청 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어떤 과제를 지금 1년 안에 실현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인적 청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약간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실체하지도 않는 외압의 명분으로 해서 검찰 내부 최고 지휘부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수처으로 전화해서 앞으로 공소권이란 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항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오래된 이 관행으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오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길도 많은 취재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질문을 몇 개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신중한 모습이 아니라 할 말이 없겠죠. 유구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나쁜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은 500억 관련해 가지고 나 지금 묶여 있는 너 풀어달라. 안 해주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돈으로 산 토지 300억인데 지금 몇 년 지나서 500억 이거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한 6, 7천억짜리 어떻게 본다면 범죄 수익이 합법적으로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놀란 게 대장동 일당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7,800억 얻었다고 합니다. 2,235배입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법적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마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로서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못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못하게 됐는지, 외압이 있는 건지, 어떤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지 그거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태업했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을 해야 했는데 그거를 입틀막하고 이 사람들 지검장들은 평검사로 하겠다. 그리고 뭔가 징계하겠다. 이게 진짜 맞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 의견 듣고 다음 이슈로 백다 앵커 넘기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사의 표명하셨다니까요. 예. 사의 표명하시고 변호사가 되어셔가지고
뭐 어디 아스팔트 집회 가시든 거기 가셔서는 충분히 그렇게 저항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경찰서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다가 어떤 조치를 당했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같은 공무원인데 왜 다릅니까? 똑같이 대우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항소포기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에게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실제로 이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못 봤다라고도 했는데요. 지난주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이 나왔었죠. 총리가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작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또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말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두 사람이 나란히 내란 법정에 피고인과 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네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증언이 지금 쌓여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두를 해서 얘기한 거가 거의 쐐기를 박는 상황인데요. 물론 자기는 20분 전, 계엄 발표하기 10시 23분, 20분 전이니까 10시쯤에 도착을 해서 그 전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한덕수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송미령 장관 또 조태월 장관의 얘기로는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반대 입장은 분명한데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지금 최상목 전 장관이 참 잘했다. 그 엄한 시기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니 참 대단한 그 경제부총리였다라고 저는 추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들 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당시에 안 되는 이유가 받아들이지가 않으면 더한 액션을 취했어야죠. 단지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라든가 다른 분이 도대체 이 계엄에 반대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 옷을 벗느니 마느니, 이상민 장관 너는 예스맨이니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예스맨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강조를 하는 거 저는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막지 못한 그 국무회의 이 전체가 다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어떤 책임론 이것은 예. 점점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 이 증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김동원 대변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뭐 말리려고 했다. 이것도 이제 전혀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사후적인 조치로 이 국무회의 서류를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하면 뒷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 재판에서 내란 방조에서 공조자로 지금 혐의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징벌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전 부총리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 최 전 부총리가 당시에 만류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서 결정했고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뭐 실말로 답정너 형식의 국무회의 아니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 진술인데 조기현 위원님, 국무회의 답은 정해놓고 뭐 누가 만류하든 말든 그냥 가는 그런 회의였다고 더 짙어졌다 보십니까? 뭐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부분은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봐야 될 만큼 구체적인 직간접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뭐 이미 CCTV 내용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재판에 와서 증언을 한 송미령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국무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어떤 국무위원이 어떤 식의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내란이었다고 보고 저는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약간씩 그 증언을 변경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얼굴 들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해서 초기 이 내란 관련 수사의 혼선을 얼마나 초래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요. 최상목 총리도 이 계엄 관련 실행 문건 뭐 이건 실제 내란을 확정시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국회에 그 지원을 끊고 예비비 확보하라. 이건 비상입법기구 만드는 건데 이 내용을 보고도 그냥 반대 입장 한마디 얘기했다고 지금 면책되고 면피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각오도 분명한 거고 국민들 앞에서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솔직하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 당시 그날 그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예, 예비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2월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직접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최 전 부총리가 3번이나 접힌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보지 않아서 내용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게 사실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 크기에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의 문서라는 게 영상에선 드러났습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 이 최상목 부총리죠.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안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재판부가 캐물은 것 같거든요. 김기웅 의원님. 우선적으로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 A4의 내용을 상세히 바라보는 그 장면은 지금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날의 상황이 사실 어느 누구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의 구체적인 어떤 기억이 났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상목 총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엄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이 부분에 기획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만은 꼭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에
거기에 좀 이른바 매어 있다 보면 펜딩돼 있다 보면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 의원님 이게 문건을 뭐 못 봤다 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최상목 전 부총리의 주장인데 문건을 본 것과 안 본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뭐 이게 이제 누굽니까 최근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비슷한 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예. 최상목 대행이 못 봤다고 하면 이 내용 이게 실제 내란에 이르는 범죄임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지금 CCTV 상에서도 저걸 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문의 문서가 아닙니다. 세 줄입니다. 세 줄이고 그 내용도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법학 전공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비비 조속히 확보. 이거 아무리 이 경제부총리라고 해도 예비비 대통령이 확보하라면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차단. 이게 그냥 몇 개 예산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대체하는 기구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거 내란인데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그러니까 못 봤다고 우길 수밖에 없지만 상황상 최상목 대행 역시 내란에 이르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위 F4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실행까지 나가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어떤 법적 처리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오늘 최상목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충격적,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파편적 기억이 남아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말했던 것과 법정에서 말한 게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헌을 본인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즉 본인 입장에서 경제부총리지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거 불법 개헌이구나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른바 그 쪽지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국보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보상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데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만들었던 그 국보입니다. 이거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80년대 학번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쿠데타라고가 이런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F4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국장들에게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법 개헌인 줄 인지하고 그다음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박성재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인지한다면은 법을 전공하는 법을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위법성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이분도 나이가 비슷합니다. 국보위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위법성을 몰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오전 증인이었다면 오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체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란 그 특검이 진행되는 거에 관련자로 나온 것이고요.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으니까 구속 적부심이 열리지 않습니까? 적부심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이제 거치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이 구속 적부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재판에서 그것을 털어놓는 그런 것이 자칫 또 헝클어질 수가 있다.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곧이어서 대질신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얘기 오늘 다 얘기 못하는 거 양해 바랍니다라고 같은 사안으로 되는데요. 조직적 문제의 핵심은 조직적인 표별 방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준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을 한 것은 글쎄요. 처음부터 조직적인 방해 의도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아예 처음부터 당사 3층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계엄 상황에서 본인조차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바로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덕수 총리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사실 그날의 통화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피고인과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당사자 두 사람 간의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까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바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조금은 관련된 소식이 좀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도 열렸는데 이 전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관련해서 오늘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서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몇 곳을 불러줄 때 하도 빨리 말해서 몇 번이고 되물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 전 장관은 줄곧 이거 국민 안전 당부하는 차원의 지시를 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명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아 웃을 일이죠. 단전 단수는 내란의 완성을 위한 초기 단계 핵심적 실행행위입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 단수는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던 군부가 늘 가장 먼저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이었고요. 특히 이번 이 비상계엄의 특이성은 몇몇 본인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사를 찍어서 언론사를 마비시키려는 실행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게 단전 단수였던 겁니다. 이 내용은 허석권 소방총장을 통해서 일선 소방서까지 다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안전점검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역시 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떻게든 면해보고자 하는 심정은 뭐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라든가 하급 공무원들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일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결국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인적, 물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토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김기웅 의원께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슬슬 이제 마지막 변론 길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고 선고도 뭐 내년 1, 2월쯤에 나온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를 굉장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다가 지기현 판사가 올해 내에 끝나겠다, 가급적 빨리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법원에서 선고되는 전망을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예정이 1월 초 정도,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이 11월 말. 예. 그렇다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종결이 11월 정도 끝나면 내년 초.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결이 1심 판결이 내년 1, 2월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1, 2개월 뒤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근데 뭐 속보로도 공판 선고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공판이 진행돼도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도 많아서 좀 속 시원하게 판단이 잘 내려지길 바라면서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에 선을 그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런데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이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걸까요? 그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자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저분이 우파의 전사이긴 하지만 저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클릭의 속도를 내는 현 대표와 출마의 뜻을 내비친 전 대표. 지지율 정체 속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전광훈과 연대까지 물음표 찍고요. 국민의힘 어디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6.7%, 국민의힘 지지율이 34.2%로 전주보다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사실 국민의힘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상황이 형성됐다고 본 언론 관측도 많았는데 소폭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답답하죠.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저희 당원들도 답답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잘못을 해도 그래도 국민의힘 니네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정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깨 나가야 되거든요. 깨 부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저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를 우리가 황교안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라든가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와 함께 손을 잡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른바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역시 국민의힘은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다. 홍익표 의원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요즘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횡보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소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여론에 비해서는 사실은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해서 약간 여당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당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또 그 내용이 반복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라든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는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과도 연대하겠다. 또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상징하는 부분은 부정선거론이거든요. 이 부정선거론에 이게 손을 맞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 제도권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지금 약간 널뛰기 행보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행보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부의 여러 가지 회의와 어떤 논란이 자꾸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 이후에 전략적이었다, 계산된 거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아까 네 분과의 토론에서도 다뤘지만 모든 우파를 끌어안겠다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 등등 소년보 목사 언급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면서 다 끌어안는다는 취지로 말해서 또 한 번 비슷한 설화를 겪고 있거든요. 이건 전략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략이랑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갓집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저희한테 우리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겠다라고 얘기하면 가불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면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황교안당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들어오면 자, 지방선거에서 니들이 원해서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너희 지금 다 죽게 돼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도의원 공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우리 몫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내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당에 있는 시도의원 지망자들이라든가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 다 날리고서 지금 저쪽에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그다음에 황교안당에다가 지금 사람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당들은 우리랑 같이 만약에 진짜로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어서 제휴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어야 됩니까? 근데 당대표가 저렇게 미리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돼라고 선언을 해버림으로 해서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해요. 전략이어도 문제다. 예. 손을 내미는 건 중요합니다. 연대하고 외환을 확장하는 건 중요한데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고 국민의힘 전략적 판단을 하는 지도부에 위치해 있다면 정광훈 목사나 이런 극단적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내 식구들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또 뭐 예컨대 그 집을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당을 어떻게 한번 다시 보수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난 대선 때 마음이 돌아선 정규재 논설위원이나 조갑재 그 고문 같은 그런 분들에게서도 먼저 SOS를 치면서 국민의힘에게 다시 좀 힘을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그 국민의힘이 개혁적 정당으로 가는데 가장 큰 축이었던 게 과거 YS 계열의 상도동 인사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먼저 만나서 뭔가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윤석열 전 세력들 그 관련된 세력들과는 좀 단절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만약에 정말 정광훈 정광훈 목사나 극단적인 세력과도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맨 마지막 후순위죠.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고 하더라도 후순위인데 이거는 선우가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상도동 계열의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맞장구를 쳐줄 수 있겠어요. 정규재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과 순서 그리고 대상도 다 틀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 탄압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 뭐 앞서 말한 그런 뭐 당 주자 당 대표 말고도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손현보 목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인권 탄압을 당했다는 취지로 또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재명 정권의 어떤 이른바 포갑 이런 프레임으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나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인권 탄압은 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 그런 식으로 체포해서 가는 게 맞아라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그건 별개예요.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뭐 어쨌든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막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일반 상식과 너무나 떨어진 것이어서 그런 발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도층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에 윤 대통령 없다 이렇게 거듭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적 여부가 뭐 전부는 아니긴 한데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 대표와는 좀 다른 결의 주장을 하고 뭐 수습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저 발언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보다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끊어낼 걸 끊어내고 장동혁 대표를 설득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너무 소위 말해서 나서서 저렇게 윤호개인하고 사실 극단적인 세력과 손을 잡고 송원석 대표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당적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였던 비상경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과거의 역사를 절연하겠다. 흔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확실하게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런 확실한 절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형태든 맞물려 있고 저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적 성격도 있죠. 저도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 공세하기에 딱 좋은 모양새를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 또는 내란쟁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위헌 정당 해산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민주당이 압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스스로 자승자박, 자기들이 불러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재를 계속 제공하는 게 국민의힘이다. 예. 방금 한숨 쉬신 건 우연히 쉬신 것이죠. 답답하죠. 예. 우리가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그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당 지도부가 그렇게 나가고 계시니까 옆에서 지켜보기 참 답답합니다. 예. 그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기 직전의 상황 보면 이른바 반탄 후보로 굉장히 강경하게 뭐 무대에서 발언을 했고 이게 당대표 되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을 거야. 조금은 뭐 좌측으로 1도씩 이동할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도 계속 뭔가 우클릭 행보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생각해보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뭐 주변의 전략가들이 뭐 잘못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전략적으로 볼 때 뭐 이거 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좌충우돌적인 행동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에도 한참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예. 거기 가서 그 죄를 확 뿌려놓고 그다음에 윤억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그런 주장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가 모인 데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또 그 논란으로 확 뒤집어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자꾸만 그리고 광주를 방문한 것도 뭐 월간 매달 가겠다라고 예. 얘기하시는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당 지지도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매일 당원들한테 그리고 무슨 당협위원장들한테 와라. 그럼 언제 갑작스럽게 뭐 내일 어디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그 내부 결석을 다진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 이어지면 아주 지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여기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맨날 뭐 피켓 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계속 해온 행동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고 소구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뭐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작용하거나 이럴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 취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하는 것.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감과 초조감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지지율이 전혀 꿈쩍도 안 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계속 한 15% 안팎으로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하면 이제 불안과 초조감이 이게 그 전략적인 판단을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광주를 갖다가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극우 세력과 손잡자 이렇게 널뛰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지지자들 앞에 가면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 예. 앞에 가서 막 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지지자의 어떤 지지자 정치에 취했거나 아니면은 불안함과 초정감이거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묘한 건데요. 두 가지가 거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같이 맞물려 있을 때도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 예, 동전의 앞뒷면처럼 아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딱 분리돼 있다기보다는 저는 두 가지가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적 판단 기능이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전략적 판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대표한테 레드팀이 있어야 돼요. 예. 대표가 어떤 걸 할 때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략적인 거거든요. 뭐 전략적이라는 게 새로운 없는 거를 뚝 누가 묘수를 내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뭔가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전략적 판단입니다. 지금 전략적 행동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
사실 이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밤 12시 자정에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법사위에서 그냥 여야 간에 한두 마디 공방하다가 끝나버리고 덮여버렸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좀 나라가 확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략적 판단이고 행동이죠. 그냥 사람들 길거리를 끌어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피켓 들고서 계속 소리나 아우성이나 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좀 전략적 사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대표나 아니 그러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진짜로 한번 토론을 하시든가, 예. 아니면은 뭐 여기 JTBC가 됐든 MBC가 됐든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김어준 방송에라도 나갈 테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결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이 좀 움직이는구나 이러지,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인 그 당원들 동원하는 거, 이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하책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쟤는 또 뭐 당의 내부 총질한다 이런 얘기 듣겠지만 그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방송 들어보시죠. 많이 남은 얘기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국민이 바뀌어요. 근데 6.25 전쟁 났는데 50년에 51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전쟁같이 절실하고 열심히 제가 알리겠다. 우리 국힘입니다. 우리 국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닙니다. 네,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좀 변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종혁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뭐 출마를 하거나 이런 구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가 아니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출마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왜 출마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 저 지방 자치 그 광역단체장이나 어디 나가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예.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나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그럼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하고 예. 출마하겠다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당이 요구하고 내가 만약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현재 어디 꼭 유력하게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누가 뽑아주지도 않을 건데 왜 불출마 선언을 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당인이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고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 예. 열린 차원에서 그런 뭐랄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 짧게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초선 의원 강연에서 딴지일보를 언급했습니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의원님? 그 정청래 원내대표도 진짜 민심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명이냐,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 뭐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렇게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방송에 저게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김어준 씨 방송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지지자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맞아. 이분이 진짜 진실만을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김어준 씨 그동안에 세월호 때나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천안함 때나 얼마나 말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런 식의 주장은 마치 우리 당 대표도 예를 들면 뭐 어떤 특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민심이다라고 얘기하면 비웃음밖에 더 사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대로 표현이요. 딴지일보도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여러 척도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컨대 레거시 미디어, 뭐 소위 우리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조중동만 보고 판단하지도 말고 딴지일보 민심도 보고 판단해라. 나는 그렇게 정치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로 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고 돼 있어요. 가장 바로미터.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의 성장 과정에서는 딴지일보의 민심이 매우 중요했고 본인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인은 자기가 각자가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고 또 다른 정치인들은 또 다른 척도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딴지일보만 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헌법 존중 TF를 놓고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랍니다. 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는 이 대통령 신상 필벌은 기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헌법 존중 TF 이른바 내란 가담 공무원들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적절한 인사조치 등 징계를 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향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제죠. 옛 트위터 X에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걸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두 분은 이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글쎄요, 뭐 대통령의 말씀은 매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신상 필벌은 그 조직 운영의 매우 핵심입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거고 잘못한 사람 벌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 내란 그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사람 있고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예.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얘기도 좀 민주당과 여당이 정부 여당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목적이 그 좋다고 그 수단과 방식까지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처음에 좀 그 과도하게 표현됐어요. 뭐 핸드폰을 안 보여주면 뭐 거기 징계를 하겠고 막 이랬다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김민석 총리가 또 그 한 발 후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제가 보기엔 어떻게 그러면 그 이 내란 가담자를 발견하고 또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공무원 개개인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터무니없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1984년 빅브라더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게 말이 되나? 언제부터 무슨 권리로 지금 현재 정권이 공무원들의 머릿속을 그 점검하는 사상경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아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요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뭐 서로 당황해서 뭐 설왕설래했고 실제로 그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몇 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9개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핸드폰을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애들한테도 핸드폰 달라서 달라 소리 못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영장 없이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그 경찰이나 검찰한테 뺏기지 말라고. 거기다 인생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게 무슨 네가 내란 동조자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네 핸드폰을 내라. 근데 조국 씨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동의서가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직장 생활합니다. 누가 상사가 야, 너 핸드폰 좀 봐야겠는데 동의서 내라. 싫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 가운데에서. 이거는 완전히 공포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핸드폰을 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미 9월 달부터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부터 내셔야죠. 제가 보니까요 조국 대표가 한 얘기는
그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가 보안 사고가 났을 때 해당 부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동의하에 저 포렌식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그 보안 사고가 터졌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그러면 영장을 통해서 수사하거나 그 전 단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공무원에 대해서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런 그 대대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전 공무원을 대상에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자칫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투서가 막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란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아마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잘 됐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핸드폰 내놔. 너 다 까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전 세계에서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죠?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부도 발표 안 했기 때문에요. 예. 총리가 이 TF와 관련돼서 운영, 그다음에 세부 지침을 밝히고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진짜 편해 보여요. 그치? 카리토 포텐 좋더라. 확실히 다르죠? 밤에도 안 깨고 아침이 완전 달라. 생약 성분이 함유된 배뇨장애 증상 개선제. 안 깨고 덜 가고 시원하게 카리토 포텐. 관리하길 잘했죠? 마음까지 시원해요.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이른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힘들어도 나는 움직인다. 세상 좋은 건 움직여야 만날 수 있으니까. 콜핑이면 충분하다. 좋은 건 문 밖에 있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가? 이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잘 챙기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줄곧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지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계엄 당일 밤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회상하며 단전 단수 요청이 있었는지 이 전 장관이 물었고 자신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이 빠른 속도로 JTBC 등 언론사 몇 곳을 나열하며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허 전 소방청장의 증언입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끈듯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이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 당부였다는 장관과 언론사 장악 의도라는 소방청장. 진실 규명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금거북이를 받은 김건희 씨는 직접 뜯어봤고 고맙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